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은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오늘 KBS 특집기획 프로그램 장바구니 집사들을 연출한 김자영 PD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전세 기피 현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9%였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올해 4월엔 52.4%로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 역시 1조 8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완화해서 집주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인데요. 정부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갭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집주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제때 돌려줄 수 있더라도 그 다음 세입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책 의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면서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일정이 없던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을 찾았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식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베트남전 참전용사 또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현장에서 그 돌발 일정이었는데요. 네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이 붙인 제3묘역을 참배한 것은 지난 1981년 묘역이 조성된 후 약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한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고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방문해 감사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지금 추념사를 통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여야 외교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네요. 네, 여야는 오늘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 추모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는 이 신경전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쓴 글에서 오늘 아침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면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 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 도외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이런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 않으신 호국 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추념식장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오늘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네. 행사가 종료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어제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최 전 함장은 당대표는 별도 답변은 없고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원내대표는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맡았을 때 네. 그때 이제 과거에 썼던 글이나 발언이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을 아마 지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이제 임명한 지 9시간 만에 지금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이 SNS 글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당이 더욱 혼란에 빠진 양상인데요.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을 돌파하고자 혁신기구 출범을 서둘렀지만 이게 결국 인사 불발로 끝나면서 개파 간 갈등만 더 도드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내 비명계 즉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것에서 이 사태가 비롯된 만큼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친명계 등 주류에서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당내 단합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지라든지 이 대표가 아닌 누구와 총선을 치르자고 하는 것은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계기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양쪽의 감정 싸움이 감정의 골이 좀 더 깊게 패이는 이런 모습들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차기 혁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임명할 거냐 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이래경 명예이사장 임명 발표 전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줄 사람을 이제 모색을 했지만 네. 좀 본인이 고사한 경우도 있고 적임자를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좀 구인난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당내 이해관계와 무관한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 대표의 이런 당초 방침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천회 최고위원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외부 혁신위원장을 반대한다면서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원외 인사, 그러니까 당외 인사는 아니고 당원이지만 지금 의원이 아닌 인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원 내면 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원내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혁신위원장 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원장 임명하는지 좀 지켜보죠. 근데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사퇴 문제 두고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그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 썼던 글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이제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걸 반박하면서 이제 뭐 부하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최 전 함장은 뭐 무슨 염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면서 사퇴를 주장했고요.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요? 뭐 TV 토론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대표 비서실 그리고 양당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이 의제를 조율한다는 발표가 있은 지 지금 일주일이 훌쩍 넘어서 네. 거의 열흘째 지금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개 토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과 이 비공개 회동도 해야 한다. 이제 이거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이제 국민의힘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뭐 네.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 공개 TV 토론 일정 주제 형식을 제안했는데 답변이 없다. 또 비공개 회담만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말바꾸기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을 향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 회담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만날 의지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측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처음에 TV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양당 다 협의가 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TV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공개 회동도 가져서 좀 허심탄회한 얘기도 주고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 TV 토론부터 하자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TV 토론 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약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론 주제를 이렇게 물론 또 조율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사실 토론 주제는 뭐 지금 그 양당 간에 첨예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거랑 무관한 어떤 민생 의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의제를 조율하는 게 그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끌릴 일인가 좀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비공개 회동을 뭐 포함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뭐 시점이나 뭐 TV 토론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양당 간에 이견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면 만날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자꾸 기울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 나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디지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 그러니까 영공보다 더 넓은 권역에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네. 다른 나라 그 방공 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합참 발표 자체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서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다만 어떤 기종의 전투기 몇 대가 떴다. 그러니까 대응 전력이 어떻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네. 군 안팎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한국군이 보유한 F-15K 이런 전투기가 아마 출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전투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서로 간에 경계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무력 동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가 좀 냉랭하게 얼어붙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좀 이어진 상황이 있는데요. 예. 이게 먼저 어제 그 주중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우리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특파원단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한 북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타국이 우려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자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에서 이제 좀 이 발언에 대한 사실상 반박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사안의 12국직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고 각 측의 합리적 우려에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했다면서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응당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적극적 추진자로서 늘 중요하고 건설적 역할을 해온 것은 국제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이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 발언에 대한 반박성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편향적이다. 우리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우린 공정하게 그동안에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예, 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럴 일이 아니다. 이제 그 한국 측에서 이렇게 중국 측에 좀 불만을 에둘러서 표시한 데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뭐 이제 그런 양상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어지는데. 네. 또 어찌됐든 한중 외교 관계는 이렇게 뭔가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없고 오히려 경고 메시지가 자꾸 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가치 동맹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오히려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위급 접촉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관련 이제 외신을 통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좀 고위급 접촉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 접촉의 격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아주 화기애애한 건 아니었고 양측 네. 발표문을 보면 좀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세라 베란 NSC 중국 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 대양국장 그리고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 이렇게 양측과 만난 건데. 그러니까 대략 뭐 차관보급 아니면 이제 국장급 간에 이제 회동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양측의 발표를 보면 먼저 미국 국무부 자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 관계, 양안 문제, 소통 채널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글쎄요. 근데 솔직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은 물론 생산적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네. 솔직하다는 거는 보통 이제 외교적인 표현에서 우리 할 말 다 했다. 양측 간의 이견이 좀 많았다. 이제 이것을 돌려서 표현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무부는 미측 인사들은 미국이 강력하게 경쟁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발표문을 보면 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중미 관계 개선을 추동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 통제하는 문제를 놓고 역시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성과 풍부한 소통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대만 등 중대한 원칙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천명했고 양측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양쪽이 각자 자기들 할 말을 했고 다만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자 여기에는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 당국의 속내는 중국의 관영 매체죠. 이제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러시앙연구원 명의로 오늘 사설 칼럼이 게재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중미 관계 긴장 속에서 미국은 고위 관리들이 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리고 크리튼브링크는 전문 외교관으로서 명령을 따를 뿐 획기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실상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수장으로 하는 이번 방중단의 방중은 보여주기에 좀 불과하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국 국무부 장관 정도의 고위 인사가 이제 중국을 방문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거를 중국이 애둘러서 요구하고 있는 뭐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얘기할 말만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격이 높은 그런 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꼬여 있는 뭐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보자 이렇게 또 얘기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고위급이 만나는 거 보면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네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밤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의 일원으로 재진입할지 여부가 현지 시간 6일 결정이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 동유럽에서 1개국씩 각각 이제 뽑히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서는데요. 예. 단독 후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당선이 상당히 유력한 상태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내년 1월부터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3분의 1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좀 지켜보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해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올여름 무렵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준비를 지금 일본이 계속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 TV는 도쿄전력 관계자를 인용해서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것을 위해서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절차에 나선 겁니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4월 25일 이 해저 터널 굴착을 완료했고 터널 길이는 약 1030m 정도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굴착 작업을 모두 마치고 터널 안에 남아있던 각종 기기를 치우고 자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절차 역시 오늘로 종료가 됐습니다. 뭐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자력 경납용기 손상 여부를 두고 일본의 공공기관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그 심사를 해왔던 원자력 규제위원회, 이제 일본의 그 국가기관인데요. 네. 이게 이것도 좀 앞선 얘기가 있는데 지난 5월 29일이죠. 당시 이제 후쿠시마 1호기에 원자로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면서 지진 발생 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의 29일 보도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후속 보도 격인데 오늘 일본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오늘 검토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를 지지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압력 용기가 떨어져서 방사성 물질이 건물 밖으로 비산하는 경우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예. 일본의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그 도쿄전력의 상환 과정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로 세균만 방출될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가능성도 있다. 또 피폭선량이 더 커질 상황을 검토하라. 상정할 수 있는 지진 규모도 더 높이고 상세한 대처 절차를 검토하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 도쿄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쿄전력의 설명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규제기관에서도 사실 이 원자력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는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고 오히려 도쿄전력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일본 국가기관에서조차 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지진 시에 이 원자로가 뭐 붕괴되거나 이제 압력 용기가 파쇄되면 방사성 물질 방류가 좀 많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뭐 일본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뭐 방사성 물질이 공중으로 날라 올라가지고 뭐 도쿄나 이런 데까지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상황 자체는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국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슬슬 그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한국에서도 뭐 특히 어민 뭐 또 수산업계 이런 곳에서 좀 눈에 띄는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면서 과도한 우려가 공포가 되고 공포가 우리 수산인들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이 수산인들이 삶의 터전인 어업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 반면 지난 5일 이제 신안 지역 천일염 생산 업계에 따르면 천일염 한 포대가 산지 가격으로 약 2만 원 선에서 거래돼서 4월 초 1만 4천 원에서 거의 2만 원 선까지 뭐 40% 이상 치솟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서 해양 오염 우려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다만 해수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서 그러니까 천일염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 때문이라면서 판매량이 감소해서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가진 돈도 잘 곳도 없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사회에서 홀로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 청년들 얘기인데요. 최근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돼서 시청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방송을 한 KBS 장바구니 집사들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됐는지 연출을 맡은 김자영 PD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장바구니 집사들을 못 본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전에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까지 이제 보육원이나 뭐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살이 되면 이제 보호가 종료돼서 홀로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이거든요. 예. 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하루 한 끼는 따뜻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장바구니 집사들이 모여서 건강한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를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장바구니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방송까지는 이 청년들의 삶에 대한 그리고 서로 장바구니 주고받는 내용들이 이제 방송이 됐고요. 남은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으로 장바구니 집사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뭐 적지 않은 언론들에서 갖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접근법이 조금 특이해요. 일종의 장바구니를 전달해주고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를 담아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우선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장바구니를 받고 식재료로 이제 직접 요리를 하면서 그 과정이나 그 결과 속에서 좀 삶의 에너지나 좋은 활력을 찾기를 바랬고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이 먹고 싶고 또 필요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요리를 해가는 그런 방법을 배워가면서 또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성인으로 자립을 연습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장바구니 집사들도 이 청년들의 장바구니에 어떤 식재료를 담아야 청년들이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청년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도로 저희가 장바구니를 후원을 하는 그런 이제 집사들이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프로그램 준비하시면서 자립준비 청년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직접 지켜보고 대화를 나눠본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 과거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해에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제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서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뭐 이 친구들의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보태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제 청년들을 포기한 그러니까 청년들을 키우는 걸 포기한 부모나 가족으로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크고 또 빈곤뿐만 아니라 뭐 폭력이나 방임이나 심할 경우에 그런 학대의 경험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좀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좀 가장 이제 좀 봤을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인데요. 네. 20살이 되기 전부터 택배 상하차라던가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를 이제 쉼없이 하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또 그간 모아온 저축액들을 부모나 친인척들에게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도 주변에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줄 어른들, 기댈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들, 그런 외로움들이 큰 상황들이 이제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마음이 좀 아팠던 부분들인데요. 또 다행히도 저희가 만난 청년들이 좀 이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앞으로의 삶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많아서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요. 근데 보통 이제
PD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네. 연출하겠다고 생각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촬영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법을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장바구니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삶의 의지와 관련이 돼 있다. 의지를 불어넣고 싶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접근법이 이제 특이해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장바구니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삶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나 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여러 이제 연대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먹었는지, 그 다음에 좀 건강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한 끼를 잘 챙겨 먹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만들어 가면서 이 집사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로 만들어가고 어떤 채워가는 집사들이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또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근데 그 매개를 장바구니, 건강한 식재료가 담겨 있는 한 끼를 잘 채울 수 있는 장바구니로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접근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평상시에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던가요?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그 이제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좀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배달 음식들이죠. 뭐 자주 시켜 먹는 그런 배달 음식들이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먹는 편의점 도시락들이라던가 뭐 삼각김밥, 뭐 햄버거 아니면은 인스턴트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 친구들에게는 좀 가장 이제 많이 해먹는 그런 이제 뭐 먹고 있는 그런 끼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하루에 뭐 세 끼 내지는 이제 뭐 두 끼를 다 챙겨 먹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좀 저희가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떤 청년들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본인의 얼굴과 또 자기 어떤 삶의 이야기를 좀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봄까지 뭐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을 좀 만나서 계속 이제 좀 길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본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삶을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공개한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청년들에게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따로 이제 설득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도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혹시 장바구니 집사들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바구니를 좀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프로젝트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행히 또 저희 만난 청년들 중에서 또 이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이 청년들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 반응이 뜨겁다, 호응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랑 함께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외로도 이제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 2,500개의 식재료 장바구니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렇게 2,500개의 장바구니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하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또 네. 방송을 보시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보내주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좀 후원액을 이제 모금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단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그 후원에 장바구니 후원에 동참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워진 장바구니가 또 올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좀 많은 이제 좀 관심들이 있어서요. 또 내년까지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싶다는 어떤 멘토링을 자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이제 연결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거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사회복지재단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 프로그램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이제 정말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장바구니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실행이 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었었는데요. 네. 네, 근데 저희 그 출연자분들 중에서 이제 집사로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자립준비 청년들과 이제 몇 개월 동안 만남을 이제 계속하고 또 장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쭉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바구니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게 과연 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장바구니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들의 삶을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되는 것들이 참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희도 굉장히 또 큰 힘이 됐고요. 네. 또 청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자라줬다고 이렇게 방송을 보고 또 말씀을 주시는 주변에 이제 그 좋은 어른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반응들이 저희 제작진들에게는 참 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회까지 방송을 한 거죠? 그 네네, 이후에 맞습니다. 또 네. 방송이 더 있는 거죠? 네, 다음 주 이제 수목금 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은 4, 5, 6회가 방송이 되거든요. 예. 이제 뭐 자립준비 청년들이랑 이제 집사들의 어떤 장바구니를 통한 더 이제 깊어지는 관계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곳곳으로 이 장바구니 집사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어떤 그런 규모가 더 확장돼가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장바구니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주소창에 장바구니 집사들.kr을 치고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요. 후원 신청란에서 뭐 사회복지재단이나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장바구니 후원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바구니 집사들 김자영 PD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빅데이터가 뽑아준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네.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재난 문자입니다. 네네. 네, 이제 5일에 이제 전북에서 지진 신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완주구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문자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뜨거웠었죠. 그래서 뭐 기상청이 지진 규모 3.5일 때, 지자체는 3.0일 때 발송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재난 문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실제로 이제 SNS 반응이나 댓글 반응 보더라도 전북 지역 주민들이 뭐 쿵소리 났는데 지진 느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뭐 전주 아파트 저층인데도 확실히 느껴졌다. 2.1이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재난 문자는 2.1이어도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보내면 보낸다고 또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불만이 있는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근거 제시 없이 대피 문자 보내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이제 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서울 지역 경계경보 발령 다음에 또 있었던 이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재난문자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조례 자체가 이제 재난 발생 시에 뭐 휴대폰이나 지역 발송사 등을 방송사 등을 통해서 예보나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재난 예보나 경보에 대한 발령 사유라든지 위치, 시간 아니면은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재난 문자에 의무적으로 좀 포함할 수 있게 정확하게 좀 포매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으면 네. 다른 지자체는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의문이 뒤따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자체 관점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정부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아니 있는 것 국가 같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이제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위원장인데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뭐 많은 위원장들이 특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감사에 응하지 않는 노태학 위원장 선거위원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방통위 위원장도 이제 이슈가 됐었죠. 뭐 예를 들면 지난해 30일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직권 면직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6일 뭐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아직 뭐 과정이 끝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도대체 왜 각자 이렇게 위원장들이 계속 이슈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SNS에서 좀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하고 네. 한쪽 위원장은 언론 임명해야 한다고 하고 위원장이 다 문제가 되잖아. 근데 노태학 위원장 네. 집 근처를 제가 지나갔는데요. 네. 플랜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하고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보면서 현수막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차피 언론이나 정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예 분야고요. 연예인 이제 아이돌 그룹 엑소라고 하는 그룹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라고 보면 엑소 멤버 중에 SM의 그룹인데요. 네. 백현, 시우민, 첸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이 전속 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이제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향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봤더니 공정 이제 2007년 10월 또 2011년 11월 SM을 이제 상대로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문제 삼은 조건이 뭐냐면 데뷔 이전에 이제 소위 이제 전속 계약이라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기간을
데뷔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연습생 기간들이 있는데 연습생 기간이 얼마큼이든 간에 데뷔할 때부터의 전속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연습생은 그 계약 대상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재계약 전까지 이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 비교해서 이 SM이 계약 기간이 길다. 또 뭐 해외 진출 등에 의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또 연장했다. 뭐 이런 식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뭐 기간에 상한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장 내기로 했는데 네. 뭐 기간 안에 만약에 뭐 사정으로 인해서 앨범 5장을 못 냈다라고 네. 하면은 어쨌든 5장 낼 때까지 계약 기간 계속 연장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일부러 안 내면서 계속 시간 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게 거의 뭐 노예 계약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 것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3명의 멤버가 요구했던 정산에 대한 자료도 이제 사본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전속 계약 해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겠고 엑소의 활동 자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SM 측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 엑소 3명의 멤버가 네. 다시 한번 또 재차 보도 자료를 내면서 SM의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SM 측 입장도 그렇고 엑소의 멤버 3명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깨지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팀이 유지됐으면 특히나 완전체 활동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응원한다고 하면서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 팀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통의 경우는 이러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네. 이 어쨌든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어쨌든 비용을 좀 이제 정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티스트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이슈가 계속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지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 축구고요. 네. 저희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저 이제 김성환 평론가직에서 6월 내내 우리 U20 관련 소식 듣고 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U20 피파 월드컵 2회 연속 4강행인 것이죠. 20세 이하의 피파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나이지리아를 물리치고 대회 2연속 4강에 오른 것인데요. 이 한국 남자 축구가 이제 피파 주간 국가대항전에서 4강 이상 성적을 거둔 게 이번이 5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네. 큰 것이죠. 특히나 더 큰 의미였던 게 솔직히 말해서 이번 대회 시작 전에 지난해 이제 2019년에도 상당히 잘했지만 그때 이제 멤버들이 워낙 이제 이름난 뭐 이강인 선수부터 해서 있었다 보니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은중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원팀으로 만들어내면서 4강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강 진출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렇게 울컥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의 지금 기세도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이제 그 다음 경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4강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승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강 이제 어떻게 4강에 붙게 되는 맞대결을 하는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네. 이탈리아가 원래 또 상당히 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와의 그 U20 그러니까 U20대 이하의 맞대결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전 2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월드컵 때도 맞아요. 그렇고 생각보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일내보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게 일본에서도 이번에 그 U20 대표팀 한국의 U20 대표팀이 이렇게 4강까지 가는 것을 보고 아시아의 역사를 도전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뭐 전 세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네. 그때 심판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저도 이제 그때 기억으로 보면은 그때 실제로는 약간 이제 뭐 욕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저희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있는 그 상황이죠. 패러디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고 카드 이렇게 딱 무표정하게 주는 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 게임 분야입니다. 혹시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4가 나왔는데 네. 참 흥미로운 게 게임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이 게임을 이제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한정판 아이템을 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한정판 아이템을 받겠다고 그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집에 줄이 쭉 서졌는데 네. 그 줄을 쭉 쓴 사람들의 나이대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게임이니까. 제가 들어본 게임이니까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네. 보통 온라인 게임 나오고 뭘 한다고 하면 20대, 10대가 많을 거잖아요. 네. 40대 남성들, 50대 초반 남성들이 이 햄버거 먹겠다고 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그 햄버거를 먹게 되면 이 게임 속에서의 뭐 캐릭터 분장에 대한 아이템 카드를 주게 되고 네. 게임과 연관된 혜택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혜택을 받겠다고 점심시간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좀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게임이 왜 우리가 왜 들어봤냐면 이게 이번에 4가 나오는데 네. 한창 인기를 끌던 때가 이제 1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네요. 네. 11년 만에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11년 전에 PC방에 앉아 있었던 대학생들 혹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생긴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추억에 젖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들 이벤트에도 참여하고요. 심지어 이번에 이런 굿즈, 그러니까는 뭔가 연예인들이나 할 수 있었던 굿즈 상품샵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생겨서 거기에도 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과거의 추억을 회귀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렇게 비용을 쓰는 이런 구조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로 이제 국내의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네. 신작들이 지금 출시 예정인데 네. 역으로 이제 워낙 강력한 상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아블로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해봤고 저는 스타크래프트만 열심히 했었던 여전히 요즘에도 종종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임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 자, 이슈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강릉과 대구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1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은 낮 기온 25.2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지방 낮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영동과 영남 지방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방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대구 17도, 서울,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30,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광주, 울산 28도, 서울, 세종 27도, 부산, 제주 26도, 인천은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3도, 습도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던 지난달 31일, 그날 아침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경보를 발령하고 해제하기까지 불과 수십 분이었지만 전쟁이 당장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대의 전쟁은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점차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전투용 드론입니다. 지난달 말 영국에서 미래전을 주제로 선진국 국방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미 공군의 무기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한 대령이 발표한 내용이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드론이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폭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는데 인공지능이 폭격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간 조종자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드론이 폭격해야 할 미사일 타겟을 식별해도 때때로 인간 조종자가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인공지능은 폭격 금지 지시가 자신의 임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사전에 인간 조종자는 살해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폭격 중단 명령을 내리는 인간이 근무하는 통신 타워를 파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2029년 미래 인류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스카이넷이 인류 저항군과 싸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훈련 결과를 검토한 그 대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문제를 먼저 다루기 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자율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드론의 실제 사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전투용 무기뿐만 아니라 교육용, 재난 대비 등 인공지능 활용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쟁에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서 이기기 위해, 싸워서 지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기보단 오히려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프로펠러 해제, 스파이 브레이크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의 발견에서 인공지능 드론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계수님, 다가올 미래가 무섭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571님, 인공지능 활용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공포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도 좀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태블릿 PC 가지고도 뭐 각 수준별 학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조금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의도적인 걸 심어가지고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이제 전쟁의 무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렇지만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만약에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통제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냥 막기도 뭐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사이렌이 울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주일 전 일 때문인데요. 새벽에 크게 이제 경계경보음이 울려서 잠을 설쳤던 분들은 늦잠 자는 날이잖아요. 이제 휴무일이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굉장히 놀랬다는 반응들이 잠자다가 많았습니다. 비공사문간에 막 사이렌이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네.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공포감을 느꼈다.
울렸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의 2,715대의 민방위 경보 단말기에서 민방공 경계 경보와 동일한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추념식의 묵념 사이렌이었습니다. 네. 네, 일주일 전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다거나 놀라웠다라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트위터에 보면 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전쟁 난 줄 알고 손을 벌벌 떨었다 하는 글들이 거의 5천여 건에 육박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 사이렌은 좀 다른 소리로 바꿨으면 좋겠다. 소리를 좀 다른 소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예. 일리가 있는 게 네. 경계경보 사건도 있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묵념 사이렌은 애국가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못 들으신 분들도 있대요. 그럼 이게 이제 울리는 지역이 있고 안 울린 지역이 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이렌을 담당하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서는 모든 지역에 사이렌이 울렸다고 하는데 네. 시민분들 중에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울려도 또 걱정되고 네. 공포심이 생기고 안 울려도 또 걱정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적기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라 추념식 묵념 사이렌이었는데 정부나 행정당국에서 몇 가지는 좀 체크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추념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또 연휴를 맞아서 전국 곳곳으로 나들이 떠난 관광객들도 적지 않았어요. 네, 뭐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니까 야외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산행으로 이제 무더위 요즘에 특히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국의 그 산들을 찾은 등산객들은 초여름의 정취를 즐기면서 연휴를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계양산, 문학산, 청량산 같은 산에도 등산객들이 줄을 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뭐 그 놀이공원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연휴 때 5월 연휴 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몰링이라 그래서 영화관이나 백화점이 있는 쇼핑몰이 있는 데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휴일을 맞아서 쇼핑과 영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대통령 별장인 옛날 대통령 별장이죠. 청북 청주시에는 청남대에도 네. 오전까지 2,500여 명이 입장을 해서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보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오늘 낮 기온이 25도에서 29도 정도 됐거든요. 네. 굉장히 더워서 워터파크에 벌써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 해변과 주변 카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강릉 경포해변, 강문해변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벌써 찾아와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홍천강 주변 등 도심 주변의 계곡에도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한여름 땡볕더위보다는 훨씬 오히려 좋죠. 좀 나들이 하기에 더 네. 좋은 계절이긴 맞아요. 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덥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물에 들어가도 그렇게 춥지 않을 정도.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관련 소식 저희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유정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예, 그 유치장에서 굉장히 태연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유치장에서 엿새 넘게 생활을 했는데 별다른 흔들림이 없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과 같은 큰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라도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거와 달리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 관계자 설명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뭐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거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정유정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난 직후에 폐쇄회로 TV에 찍힌 정유정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살인사건을 저지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면서 지나치게 홀가분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게 저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네. 공포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사이코패스 검사했다잖아요. 네. 결과 나왔습니까?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유정이 정상인 범죄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종합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내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일간신문의 단독 보도로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정도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가 범죄를 저지른 그 처벌에 대해서 가볍게 해주냐 그것이 아니라 정유정의 이번 범죄는 범행 동기랑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본인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 범행의 그 동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20개 문항이 있고요. 40점이 만점인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 예. 미국 같은 경우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을 하고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는 15점 안팎 정도의 점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고 조두순의 경우도 29점, 강호순도 27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와 진짜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란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특징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정서나 희노애락이나 이런 게 일반인 같지 않다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공포나 죄의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이코패스 좀 다르다라는 거는 경계성 성격장애 요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반인과 같지 않은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는데 네. 물론 사이코패스 범죄에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일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 잡히지 않았다면 또 살인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수정 교수한테. 네. 뭐 그걸 앞다퉈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살인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집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었는데 네. 피해자의 물건이 휴대전화랑 예. 주민등록증을 챙겼고 일단 빈집이고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교복을 입었었는데 그 혈흔이 묻기도 했지만 교복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옷이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한 옷인데 피해자의 옷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갈아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유정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동창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예. 물론 이건 진위는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같은 학교를 졸업했대요. 같은 고등학교를.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사이고요. 정유정은 5년 동안 일체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답니다.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내성적이고 목소리도 작아서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다. 근데 본인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래요. 예.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정유정과 학기 초반에는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는 느리고 좀 멍하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지 네. 뭐 악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고 특히 지금 전문가들이 정유정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참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창이었다라고 하면서 졸업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었는지 다른 친구들이 알려줘서 같은 학교 동창임을 알았다라는 누리꾼들의 글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예. 한동안 하여튼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애플이 9년 만에 뭐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그 신제품 가격이 460만 원이라고요? 460만 원이 어떤 가격으로 판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애플에서 새로 판매하는 제품은요. 휴대전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새로운 건데 애플이 사실은 큰 컴퓨터를 개인 PC를 만들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변화를 일으킨 거고 네. 그거를 휴대전화 안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폰이 맞아요. 탄생을 한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작은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전화 화면을 벗어나는 무언가 컴퓨터이긴 한데 네. 그걸 공간 컴퓨터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헤드셋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460만 원. 그 미국 가격으로 3,500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전 프로라고 하는 가상현실용 헤드셋을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를 했습니다. 영화를 네. 볼 때 화면을 30m까지 넓힐 수 있고요. 예. 영상통화 상대방을 실제 크기로 보거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이 눈, 손, 목소리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예. 톰 크루즈 나왔던 그처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혹은 음성으로 앱을 열고 닫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비싸긴 굉장히 비싸요. 예. 그러게요. 카메라가 12개가 달려 있고요. 센서가 5개 그리고 마이크가 6개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에서도 다 뭐 제품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헤드셋 쓰면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네. 뭐 게임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건 그거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네. 사실 감이 지금은 잘 안 와요.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라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핫한 이슈였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마다 눈동자와 눈동자 거리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거리가 다 다른데 상용화를 시키고 나면 멀미가 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네. 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고요. 이 신제품에 대해서 시장 반응 우선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너무 비싸고요. 예. 그다음에 별도의 유선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처음에 나오는 제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보안이 덜 됐으니까.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회사에서 내놨습니다만 네. 나올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네.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이걸 넘을 것인가. 근데 우선 주식시장을 보면 이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0.7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애플 주가가요? 예. 그러면 사실 시장 전망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애플이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를 내놨을 때 아이폰을 내놨을 때 시장 반응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글쎄요. 불구하고 게임 체인저가 됐고 예를 들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콩나물처럼 생겼다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지금 다 또 그런 이어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는 일부 전망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비싼데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네. 아무리 그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전 세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애플 이번에 이제 신제품 출시로 메타버스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다. 네. 한동안 메타버스가 조금 시들하고 인기가 그랬잖아요. 없었죠. 네. 주춤했는데 다시 뭐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앞다퉈서 메타버스 시장에 많은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도 차세대 확장현실 헤드셋 퀘스트 3를 공개하면서 네. 확장현실 기기를 둘러싼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확장현실 시장 규모가 지난해 18조 원에서 2026년엔 66조 원, 연평균 32%씩 성장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그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모니터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게 마련이고 휴대전화는 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접는다 펼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베젤과 테두리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조 원 이상 투입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최초의 증강현실 기기인 구글 글래스 맞아요. 판매를 올해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도 새 제품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시장 자체가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보고 들어야 된 컨텐츠는 과연 풍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멀미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기기를 그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평상시에 진짜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보게 되면은 진짜 멀미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걸 정말 그걸 없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게 상용화되는 시대가 오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 고글 쓰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또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네, 그래서 메타버스인가 봐요. 실제 실물이 나오고 평가가 올라오고 그렇게 예. 봐야지 알 것 같네요. 내년 초에 출시가 됩니다. 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KBS 대표적인 예능 하면 1박 2일이잖아요. 그죠. 출연진들이 최근 방송에서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바가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1박 2일 시즌 4에 영양에 있는 시장에 멤버들이 갔어요. 네. 김종민 씨가 어르신들이 옛날 과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시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식한 다음에 봉투에 과자를 담았어요. 이게 무게로 달아서 이제 가격 계산을 하잖아요. 네. 100g당 4,499원이었어요. 그래서 봉지당 가격이 68,000원이 나왔는데 보통 68,000원 정도 나오면 좀 깎아주시잖아요. 네. 시장이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7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21만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네. 구매를 철회하려고 했는데 포장을 맞춰서 철회 못한다 그러면서 깎아준다고 15만 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21만 원짜리를 또 15만 네. 원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출연진이 여기가 이제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1박 2일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10만 원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시식해서 모은 게 얼마냐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신랑이랑 한 끝에 14만 원을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사실 이후에도 이제 거기 주어진 돈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출연진들은 좀 차질이 생기기도 했는데 네네. 이걸 본 누리꾼들이 아니 바가지 씌운 거 아니냐.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옛날 과자의 가격은 100g당 1,500원에서 2,100원 사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499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4,000원인데 14만 원 받은 건가? 이런 반응도 있었고 68,000원을 어떻게 7만 원을 올려봤냐. 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과자값이 돼지고기 가격보다 비싸다. 4일 기준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이 100g당 2,781원이에요. 네. 목살은 2,601원, 갈비는 1,320원, 앞다리는 1,343원이었는데 소고기 등심 미국산은요 100g당 4,000원 중반대인데 옛날 과자가 4,490원.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뭐 과자도 비쌀 수 있죠. 좋은 과자, 맛있는 과자는 비쌀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이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를 많은 시청자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과자에 비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네. 바가지 씌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혹시 영양군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양군이 방송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 과자를 판매한 그 상인분이 외부 상인이고 영양 전통시장 상인들과 무관하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금방 소문나서 거의 영업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후에 다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우선 이 바가지 논란과 관련돼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명 자료에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상인분도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모든 상인 여러분 1박 2일 관계자에게 죄송하다.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이게 한 봉지에 7만 원에 판매가 됐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은 한 봉지 가격이 7만 원으로 판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방송에 그대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해명이. 네. 근데 최근에 축제장 갔는데 그 일본인 관광객이었나요? 네, 저 어묵 10,000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가지 얘기가 계속 네. 나오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군다나 촬영을 갔는데 다른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통시장의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죠. 네.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심리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푸바오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푸바오는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외교 선물로 보내온 판다 부부, 그러니까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낳은 아기 판다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푸바오가 만 4살이 되는 내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 동물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아기 판다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물 외교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판다 외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당시 그 국민당 장제석 주석의 부인인 쑥메이링이라고 하는데 우린 발음은 송미령이라고 하죠. 송미령 여사가 미국 그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그 판다 한 쌍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미국이 반일 전선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보내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줬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1949년에 대륙을 석권한 중화인민공화국 또 이제 역시 판다에게 외교사절의 역할을 맡겼고 1972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낸 건데요.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보낸 닝닝, 싱싱해서 역사적인 중미 수교의 상징으로 미국인들의 사랑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 외국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판다 외교는 처음에는 이제 줬는데 나중에 양상이 바뀌는 거는 원래 그 판다라는 게 그 중국의 고지대에서 한 1,500에서 1,6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 희귀종이죠. 그래서 1973년에 세계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워싱턴 협약입니다. 그것이 체결되면서 판다는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이후에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판다 외교가 바뀌었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판다가 저도 다큐멘터리 보니까 굉장히 싱싱한 대나무 잎만 먹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래서 뭐 판다 전용 축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중국인 전용 사육사를 이제 처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만 뭐 한 100억 원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판다 한 쌍당 공식 임대료가 1년에 100만 달러씩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데 물론 이 비용은 뭐 중국이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월정이기 희귀동물인 판다의 번식 연구에 쓰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왔던 러바오, 아이바오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한국에 보낸 첫 번째 판다는 아니고요. 1994년에 한중 수교 2주년을 기념해서 밍밍하고 리리라는 그런 판다 부부를 임대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러나 밍밍, 리리 부부는 1998년 외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임대료가 비싸고 이런 관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 반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판다 좋다고 해서 덜컥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애물단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하얀 코끼리 속담 아시나요? 하얀 코끼리 속담요? 예.
그게 그 태국 등 그 동남아에서 통용되는 그 속담인데 네. 하얀 코끼리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되게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꿈을 꾼 뒤에 석가모니를 잉태했다 뭐 이런 거여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인데요. 그런데 이 고대 샴, 그 태국의 국왕은 꼴보기 싫은 신하한테 이 하얀 코끼리를 하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샴이 시암이라고도 불리는 샴,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라면서 왜 미운 신하한테 선물로 줘요? 왜냐하면 신하가 이제 국왕으로부터 이제 하얀 코끼리를 받으면 지극정성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일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먹이값은 먹이값대로 들고 경제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고 뭐 아무런 일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잘 돌보지 못해서 코끼리가 죽으면 선물로 준 국왕을 욕보이는 셈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국왕이 밉살 맞은 신하를 골탕 먹이고 결국 파산시키려고 이 하얀 코끼리를 하사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하얀 코끼리는 겉은 번드르하지만 쓸모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처분도 어려운 애물단지를 일컫는 용어가 돼서 영국에서도 영어로 하얀 코끼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돌려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보니까 역시 하얀 코끼리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413년 태종실록인데 병조판서인 유정현이라는 분이 이 태종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보고냐면 코끼리가 사람을 해쳤는데 사람이라면 사형죄에 해당되지만 코끼리를 죽일 수는 없고 절도로 그 유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끼리야말로 이제 일본의 그 모로마치 막부의 쇼군인 원의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아시사카 그 요시모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친 선물이었다라는 건데 1411년에 받았는데 1년 10개월 뒤인 1412년 12월에 참사가 일어나는데 문제 이 코끼리가 공조전설을 지냈던 이우라는 사람을 밟아 죽였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을 밟아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근데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본 국왕이 잘 길들인 코끼리를 받쳐서 그 삼군부라 해서 지금의 국방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길렀는데 그런데 이우라는 인물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뭐 저런 추한 몰골이 다 있어 하고 막 비웃고 침을 뱉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은 코끼리가 이우를 밟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1년에 뭐 콩 수백 석을 막 먹고 그런 식으로 먹이를 많이 먹는 데다가 그렇게 이제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코끼리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람까지 밟아 죽이니까 죄상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유배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배지로 선택된 데가 전라도 장도였는데 여수에 있습니다. 그래도 유배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유배죠. 뭐 멀리 보냈으니까 유배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1414년 5월에 전라도 관찰사가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실록에 나오는 건데 이 코끼리가 유배 온 코끼리인데 좀처럼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수척해지고 코끼리가 그리고 사람만 보면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제 그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상소문을 받아본 태종 임금조차서 울컥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야 불쌍하구나. 코끼리 유배를 풀어주라라는 또 명을 내리게 되죠. 코끼리가 그럼 유배지에서 단식 투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소한 덕분에 태종의 사면령을 받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 코끼리의 운명은 사실 기구했습니다. 이 세종 때 이르러서 1420년인데 전라도 관찰사가 또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데 코끼리가 너무 많은 먹이를 축내서 백성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 사육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도 좀 이렇게 나눠서 코끼리를 교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떠도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 요즘하고 비슷한데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골치 아픈 거 갖다 놓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코끼리 처지로 보면 정말 이거 기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자체도. 또 사고를 치는데 1년도 안 돼서 충청도 공주의 사육사가 코끼리에 채워서 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게 코끼리 먹이는 그런 사료, 콩이 다른 짐승의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하루에 쌀 2말, 그다음에 콩 1말씩 먹는데 게다가 화만 남은 사람을 해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다시 유배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먼 바다 섬으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올리죠. 그래서 세종이 할 수 없이 이제 그래 그러면 좋은데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코끼리를
두라라고 명한 뒤에 네. 제발 병들어 죽게는 하지 마라라고 또 이제 신신당부를 하죠. 일종의 외교 선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찌됐든 관리하는 쪽도 그렇고 코끼리 입장에서 그렇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실은 코끼리만 또 보낸 게 아니라 공작새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니까 1589년인데 네. 당시에 조선을 방문 중이던 스시마 도주인 종의지 소 요시토시라는 사람이에요. 예. 저 일본 말로는 공작 한 쌍하고 조총 몇 정을 이제 바쳤는데요. 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생전 처음 보는 조총은 되게 환영을 했어요. 이게 또 신문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작새의 차례를 두고는 아주 골머리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공작새 기르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조선의 풍토에도 길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는 새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고 이 또 선조 임금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러죠. 왜요? 그 밭잔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새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밭잔이 좋아하지도 않고 조선의 풍토에도 맞지 않은 거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나 또 받지 않자니 외교적인 결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선조하고 조정 대신들이 고심 끝에 묘안을 찾은 게 뭐냐면 예. 야 이거 좀 곤란하다. 일본 사신 일행이 떠난 뒤를 기다렸다가 잘 키우다가 떠나면 공작을 다른 섬에 보내자라는 거여서 결국 설왕설래 끝에 논쟁이 심합니다. 이것도. 예. 그러면서 결국 수목이 울창한 남양이 어디냐면 전남 고흥의 아하. 외딴 섬으로 옮겼습니다. 이 공작새도 유배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일본이 진짜로 하얀 코끼리 저주라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일부러 뭐 그 조선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코끼리하고 공작새를 외교 선물로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달갑지 않은 그 일본의 선물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도 들었고 예. 정적인 낭비되고 또 조정의 공론도 공연이 또 흩어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하얀 코끼리가 된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선물로 살아있는 동물 보냈는데 이거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부터 이게 그 외국이 선물로 보내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진금 기수라고 하는데 진귀한 그 새와 기이한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예.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 유래가 3,000년이 넘는데요. 네. 이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있는데 중국이죠. 예. 거기엔 각 제후국이 이제 선물로 바치죠. 근데 서방의 제후국인 설이라는 나라가 오라는 명견 아주 뛰어난 개를 바치는데요. 예. 이때 그 개국공신인 소공석이라는 사람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왕을 아주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토종이 아닌 진귀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잘못하면 큰 덕에 누를 끼친다. 9길의 산을 막 다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이 공이 이질러진다라고 간합니다. 근데 반려견 한 마리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공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토종이 아닌 외국산 그런 진금 기수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는데 애완동물 뭐 반려견 키운다고 막 정신 거기 팔리고 그러면 창업에 공든 탑이 한순간에 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일화는 후대 중국과 그 조선 한국의 군주들에게도 금과 옥조로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조 성종 임금은 일본에서 이제 원숭이를 받았는데 예. 그걸 후회하면서 내가 바로 뉘우치고 예조에 명해서 다시는 일본이 바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그런 일화를 전하기도 하고 희대의 폭군인 연산군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연산군이 1502년에 일본이 암 원숭이를 바쳤어요. 네. 일본 원숭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 무왕의 일화를 자세하게 인용을 하면서 받지 말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예전에 그 세조 때인데요. 네. 이 그때 바친 앵무새는 값만 비싸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지금 또 일본이 암 원숭이를 바치려고 하는데 돌려주고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정말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산군의 얘기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린 뭐 폭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한 2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고 여하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조 때 일본이 바친 앵무새는 명주가 1,000필에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가 어딨냐는 거죠. 조선도 그만한 선물로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연산군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때 대신들은 성준우와 이국균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안 받으면 외교 결례가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려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연산군하고 뭐 이 신료들하고 예. 이게 사실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의 일화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백성들의 삶에 되레 해가 끼칠 뿐이다라는 임금하고 그다음에 외교의 결례이기 때문에 자칫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간언하는 어떤 신하의 어떤 그런 참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앵무새라 그래도 비단 1000필이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비싸죠. 바지 씌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런 논쟁이면은 굉장히 건전한 논쟁을 벌였다고 영상고 시대인데 특히나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했던 분이 2년 뒤에 갑자사후로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동물 외교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나라가 위태로운 적도 있었어요. 그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려 태조 왕건 때 일인데 지금도 그거는 외교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는데 942년 10월에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한 거란이 고려에 사들단 30명과 함께 낙타 50피를 바치는데 뭐 이따 하여튼 태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거란 사들단이 30명을 모두 절도로 유배를 시키고 낙타 50피를 개경의 만부교 밑에서 메어 놓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그 이유를 밝히긴 밝혀요. 뭐라 그러냐면 이 거란이 예전부터 고구려의 옛 땅인 그 발해와 그 이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옛 맹약을 돌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거란이 무도하다. 되게 심하다. 그러니까 이 거란과는 화친을 맺어서 이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낙타를 굶어 죽인 대가는 혹독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거란과 고려가 단교를 하고 고려는 결국 3차례에 걸친 거란의 그 침범을 받아갖고 전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뭐 철회를 하죠. 태조 왕건이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고려 외교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외교잖아요. 잘하는 외교인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고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가지고 만부교 사건 후에 360년이 지났는데 충선왕이 이지연이라는 신하한테 물어봐요. 야, 임금이 낙타를 뭐 수십 마리 정도 키운다고 해서 그 피해가 과연 백성들한테 갈까? 아니지 않을까? 그냥 낙타를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태조께서는 왜 굶어 죽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지연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알겠냐 그거를 태조 그 왕건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후세 사람들이 뭐 어찌 알겠느냐. 반드시 숨은 뜻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만 봐도 고려 태조 왕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동물 외교 역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동물 외교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서려가 뭐 명견을 그 주무왕한테 보냈다고 하는 걸 치면 3,300년 정도 된. 그렇죠. 주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니까. 그 오래된 그런 역사고요. 사실 그 역사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푸바오 사례를 보면 사실 한 가지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 판다 푸바오를 키워온 강철원 사육사라는 분이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감명 깊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동물의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바오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슬프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단독 생활을 하는 판다의 습성 그리고 4세 이후에 생기는 어떤 번식 본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인간에게는 인생이 있지만 판다에게는 판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푸바오 뭐 우리 한국에서 그냥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푸바오를 생각하면 다시 보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 중국에서 그런 여론이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왜 자꾸 뭐 데리고 올라 그러냐 데리고 갈라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기 판다 푸바오의 경우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생후 4년차 즈음에 종 번식을 위해서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도 어차피. 그리고 푸바오의 어떤 국적은 중국이거든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 차치하고서도 보면 이 강철원 사육사의 말처럼 푸바오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푸바오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태조실록에 등장하는 코끼리 그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철원 사육사의 언급을 이렇게 좀 이 가슴에 새기니까 태종 때 조선에 온 그런 코끼리 기사, 코끼리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밟아 죽이고
사료값 때문에 이렇게 이리저리 막 유배당하고 맞아요. 엉겨 다니는 코끼리의 운명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하얀 코끼리 같은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코끼리의 어떤 이른바 고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삶이었겠습니까? 아,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낯선 이영만리에 와서 그것도 뭐 못생겼네 뭐 지도 거기에 많이 먹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뭐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밟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요? 거의 네? 이상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예.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남해안 섬으로 유배당한 뭐 공작새도 있지만 그 코끼리나 공작새나 똑같이 스트레스에 빠졌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끌려와서 만부교 밑에서 할 일 없이 굶어 죽은 낙타들. 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의도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물에게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다 외교를 보더라도 미중 국교 수립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우호와 협력의 마스코트로 사랑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동물을 이제는 그 외교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판생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코생, 판생, 그다음에 공생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든다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판다 돌려보내면요. 좀 북한도 뭐 남북관계 좋다고 해가지고 풍산기 자꾸 주지 말고 이제 좀 뭔가 외교 개념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